원래 강좌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이제 그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5월 우리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서 강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오늘 이제 소개한 주제를 이 강좌를 동학동맹의 원래 강좌를 김상희 교수님이 스타트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 동학혁명과 혁명의 비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일찍이 소개를 했다고 찍은 적이 있는데 드디어 1년이 지내서 오늘 제가 평소 관심 분야인 이 주제를 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좌를 하게 되는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홍군 박사님이 에이시안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4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을 이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연구를 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심코 있었는데, 이 주제가 이런 천년지곡설, 최근에 번역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거기는 밀레니얼리즘을 이상주의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책이 한간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특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그가 재직 시에 아주 교육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주 선진적인 이 문화, 이 교육, 이런 관계를 아주 찬사를 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영국 교수의 이 에이시안 밀레니얼리즘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책이 미국의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이 동아시아, 동양의 이 정신문화를 역사 철학으로 이해하는데 미국의 주요 대학의 아이비리그 이런 명문 대학의 필독서가 된다고, 교양 과정의 하나의 필수 이런 강좌, 이런 교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한 지도 좀 시간이 됐고 이래서 일상사가 이제 예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 더 바쁘다고 하는 그런 개념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책을 제가 한번 정독을 하는 책, 그러나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면,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한 2번 정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1년 이상 걸려요. 지난 봄부터 열심히 제가 탐독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이런 주제, 이 태평 전국 혁명과 동학혁명 비교 연구는 방법론이 여기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이 목차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개 부분에 제가 요약문을 소개를 중심으로 며칠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카톡에 올렸고, 이제 오늘 발표 이 논문을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영어책을 읽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 겸 해설을 해내는데 아주 그 답 없는데 보니까 끝없이 오자가 나옵니다. 수정할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우리가 이해하시고 전반적인 오늘 강좌가 주제 강좌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소개에 보면 인트로덕션에 보면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천년지복설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우리 구원, 셀베이션,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이제 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으로부터 우리 고난, 난관이 있죠. 이런 질병도 크게 들어갈 테고, 그래서 공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우리가 이런 난관을 우리 고통이라고 본다면, 이런 고통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자유를 갖추기 위한, 해방을 우리가 맞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고통으로 접근 방식이 또 우리가 이제 명분을 두고 이제 진리, 자유, 이 정의를 찾아서 나아가는 이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이시안 밀리니엄 책을 중심으로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고통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종교적 접견입니다. 개인이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신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받는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연과학적인 인간의 이성, 이 과학적인 이런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리에 따라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직관적 이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혜, wisdom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진리로 나아가는 이 세 가지 이 어프로치, 이 메소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의 이 양혁명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이 두 번째 접근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그런 자연과학적인 이성, speculation, 이런 추측, 이렇게 이제 사변, 이런 접근을 통해서 역사학이나 또는 우리가 인문과학을 두고 이건 자연과학적 대표적인 우리가 사상가 철학자를 두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학문적인 접근 방법은 거기다 이게 두 번째 자연과학적인 합리적 이성적인 이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우리가 제가 연구한 것도 이제 이 방법론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그런 연구였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제가 정년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0년, 20년 전에 이런 주제를 가진 논문을 쓸 때는 저는 동학혁명과 태평 중국혁명 비교의 부제가 한국 민족주의 정립을 중심으로 그런 여기는 지금 부제가 이 밀레니얼리즘 이런 천년지복설 또는 이게 똑같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무극대도 무의화의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무극대도로 나아가는
이런 그 접근을 두고 이제 그 소주제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뭐 제가 그 연구할 때는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태평천국 처음에는 거기 그 중국도 태평천국 라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동학만, 지금 동학혁명.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농민을 붙이더라고. 저는 중국처럼 중국도 태평천국 그 농민 난 운동혁명으로 가면서 농민이 빠졌어요. 전민중적, 전민족적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혁명이다. 그런데 이런 그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국처럼 태평천국 농민혁명 거기도 하고 뭐 홍수전을 비롯해서 뭐 이게 제 논문에 주요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 석달계 서문산 전부 다 농민 출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왜 이게 농민을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학혁명 농민도 빼고 아무튼 그 개념의 그 전개 과정 진전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드디어 동학혁명 기념일도 5월 11일 날 이제 얼마 전에 연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그 안에서 운동에서 이제는 혁명으로 된 것은 이게 등소병 이제 그 실력자가 실질적인 그 정치 이제 시세로 역할할 때 태평적 혁명으로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신중국 건설은 이 태평천국 그 혁명 정신이 배경에 깔려있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 서허위주의, 민중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특색은 바로 이 태평천국의 우리가 지금 일종의 천년 지복설 이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중산 선문 선생이 삼민주의를 이제 근대 중국의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로 정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민권 제라피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 토지계를 비롯해서 그런 내용이 천도 정부제도라고 그런 그 제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선문이 이제 공화국을 이제 중화민국을 지금 우리가 이제 중화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이 됐지만 아무튼 중화민국 선문 당시에 이쪽에 뭐 부르주아 리파블릭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선문 선생이 민생주의 그 책에 보면 일찍이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으로 토지 개혁이 다 이루어졌어요. 특히 양자강 주변에 토지 그 농토가 많지 않습니까? 막상 그 민생주의, 사회주의 이런 그 계획 그 이제 경제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별로 그걸 고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생주의에 보면 그 태평천국의 홍수전의 그 개혁 그런 어떤 사상을 이렇게 쭉 정책을 이게 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나 중요한 민생주의를 중심으로 된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이렇게 태평천국 사상이 운동으로 되어가지고 중국이 신중국을 건설하고 또 중국식 또 사회주의, 중국식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동학 사상이 그렇게 수많은 희생과
그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실은 그 분단 논리고 냉전이고 작금의 정치 상황은 더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이렇게 대결로 극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이 상황을 보고 20년 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는 길을 그 당시 제가 통일 이야기를 평양 통일 안 쉽게 될 걸 하는데 지금 통일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거 바람이 있다면서요. 그 지내놓고 보니까 6.25 우리 민족 그 상징이 개론됐기 때문에 이 이론적으로 그 피해의식 트라우마는 이때 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국양제로 남북의 이 양체제를 우리가 전제를 한 뒤로 미루고 그 대신에 우리가 그 민족끼리 소통을 하는 내가 이 동민회 아까 대표 3인 이상으로서 인사말을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를 맡아서 이 시대의 동민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천도교의 전위단체 대북 우리가 정치, 사회, 본단체를 동민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일제시대는 독립운동을 천도교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역시 독립운동이다. 민족끼리 무슨 두고 싸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사상적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이 시대 민족정당 그 전예단체 동민에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5월달에 동민회 대표가 되면서 그 고심 끝에 11월 25일날 바로 이런 그 문제의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한 끝에 마침 동학 우리가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제대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로 이렇게 좀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남북 평화공존 통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민 이런 운동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체, 동행. 동학실천 시민행동이라. 그런데 보니 육군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는데, 이게 다, 그분 한 분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고, 다 참 애국심이 철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모임이 있노? 우리 역사 전통을 가진 내가 동민회를 맡아보니까, 천도교의 엘리트는 다 동학, 천도교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엘리트들이 별로 없다. 독립운동가들이나 우리가 천도교 한 사람들이 너는 천도교 하지 마라. 독립운동 하지 마라. 결과가 제대로 없잖아요. 지금 상황. 더 고생을 하고 오늘 상황 보라. 동포끼리 민족에 손잡아서 민족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데 지금 같은 동포를 두고 주적 개념을 하고 오히려 한국을 공격하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동맹이 어떻고 무슨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더더구나 이제 그런 우리 선대 운동가들이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제가 그 소리를 또 저는 계대신앙 천도교인이 아닌데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제가 대학 한국사상연구회라고 한사회라고 하는 일종의 이념 서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철학가의 최동희 교수님 이분이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을 하시고 천도교를 공부를 깊이 하십니다. 거기에 같은 천도교 청우당을 북한에서 같이 했다고 하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생각은 더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신일철 교수 이런 분들이 천도교인으로서 동학 연구를 하고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민족이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제3의 어떤 그 통일 사상이 어떤 것일까. 그게 이제 동학이다. 한국에 그렇게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계몽을 받고 천도교단을 차렸다. 그 당시에 천도교 교령님이 이제 최덕신 교령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똑똑한 엘리트들은 다 천도교를 떠났는데 제가 천도교 입교를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오히려 뭐 분위기가 환영이 아주 뭐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의 우리가 그 천도교를 지키고 그 민족 정기를 이 사람들이 지켜온 천도교 동학교의 구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눈물이 나죠. 눈물이. 그래서 저는 저 대학원 뭐 졸업반 저 학부 졸업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법학을 했는데 뭐 사회과학도 이것을 두고 뭐 배지 달기 위해서라 다 뭐 가톨릭하고 저는 원래부터는 시골 뭐 경상도 출신의 그 무교 뭐 종교 같은 거는 모르고 이렇게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서울 와서 보니까 출세하려고 하니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뭐 이렇게 막 그 결혼식 올리고 그게 그렇게 주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 뒷배가 안 됩니까? 반 독재 반 우리가 그 민주화 투쟁을 해 나가는데 그 뒤에 그런 외래 종교 또 그 외국과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뒷배가 있을 때 뭐 형무소 끌려 들어가더라도 뭐 풀려 나오고 고생 덜 하고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도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입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래 놓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30년 세월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 민족 대학 부설 그 일종의 통일연구소죠. 민족사상연구소 천도교에 이제 지원도 받고 매칭권들 학교에서도 반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동학사상 그 말로 평화통일 우리가 2년 연구만 했다. 연구만. 근데 그런 것이 오늘 제가 동민의 대표를 맡게 되고 오늘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는 일종의 통일 강자 아닙니까? 이제 그 힘이 됐다. 오히려 열심히 이제 책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배경이 오늘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이라고 할까 이론적인 뒷받침이 제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데 그래 놓고 이제 공부만 했는데 연구만 했는데 막상 대표를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만은 인재가 별로 없어요. 인재가 별로 없다. 오늘 우리가 천도교 종합대학원 이상면 교수님이 지금 이제 종합대학 원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도 제가 출연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천도교에 그래도 좀 말을 할 수 있는 말벗 할 수 있는 뭔가 그 파트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원장을 맡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계사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학문과 그 경험과 이런 그 수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경륜을 돌려줌으로 해서 저는 일정한 그 대학원장의 그 역할을 난 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진보냐 보수냐 그것은 난 또 별도의 문제라고. 그러나 여러 다방면의 그런 폭넓은 지식, 그런 경험, 경륜을 그 받아들이는 학생이 공부하는 사람의 그 수용, 여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교수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수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몰가치적으로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강의를 해야 되죠. 안경을 낄 때 색깔 있는 안경을 끼지 말고 무색 투명한 그런 안경을 끼고 이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돼.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하나의 물이라고 하죠. 물. 그 물을 우리가 뱀이 그걸 먹으면 그게 독이 되고 나비나 벌이 먹으면 꿀이 되잖아요. 그런 폭넓은 지식, 경륜, 경험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화해서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지. 뭐 가르치는 사람이 보수니 진보니 물론 그 동학정신의 철름이 하면 저는 동학정신 이 시대에 저는 진보로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중도 저는 진보라고 보는데 뭐 보수 극자 아니고 극우 아니고 또는 뭐 그런데 중도 보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난 중도 진보 정도 노선으로 가야 동학정신에 나는 그 일종의 아이덴티티, 그 일종의 동질성을 나는 말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가야 이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동학 사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내재적 접근이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접근합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공적이 있으면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대학 원장이 아니라 천도교의 책임을 진 저 높은 교령님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나는 이 시대의 천도교를 나는 동학사상의 현대적 접교를 통해서 나는 이끌어갈 수 있고 호덕천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한마디로 저는 이제 민족주의 시각에서 보면 그 중국 민족주의를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신중국을 건설했다 이거예요. 통일 중국을 건설했다. 이 대만 이건 조그만 문제야. 그건 뭐 별로나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훌륭한 동학 이런 그 인내점, 사인점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한국 민족주의로 물론 여기에 영향을 주었겠습니다만은 소왕의 상준주의 또는 저쪽에 우사 김규식 박사의 민족자주의 연맹으로선 거기다 우리가 중도 진보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강제 신숙 선생님 같은 분은 삼본주의 우리 전독 이념을 가지고 또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 훌륭한 한국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정립하고 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사상을 표방하면서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할 때 청우당이 있었거든. 이 시대에 천도교 청우당 같은 것도 한번 재건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제가 노력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논문을 썼거든요.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좀 주제와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동학과 태평천국을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일종의 자연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런 접근이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주제는 오늘 이렇게 태평천국이 또 동학과 이 비교를 하면서 세인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용범 선생이 이 명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장안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접근 방법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종교적이고 오히려 세 번째 접근 방식인 이런 직관적인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고통으로부터 우리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접근이다 말이에요. 그런 접근.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런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없고
용건 박사님이 이런 두꺼운 책을 400배 넘는 영어 원서를 자기가 이제 출판했지. 뭐 번역서도 없었고 논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이제 어떤 형태든 좀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서 일반에게 좀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지난 봄부터 내가 이게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밀레니얼리즘, 천년지복설, 저 사전 찾아보면 천년왕국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는 뭐 천도교 동학 이론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 비근한 뭐 이 비슷한 그 개념이 무국대도 알겠는가? 무국대도. 그래서 내가 부제로 무국대도라고 한글도 이제 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최근에 이게 홍행수 우리 이제 소설가 이분이 지금 아시아 이 밀레니얼리즘을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번역서를 냈어요. 번역서. 이제 이 책은 원래 이게 이제 그 번역은 저 고려대학의 그 조경학과에 개척하셨던 심 교수님이 이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이제 시간을 두고 홍행숙 우리 소설가께서 아주 다듬었어요. 거의 다시 번역을 할 정도로까지 자연스럽게. 지금 이 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이게 글이 좀 이렇게 필력이 짧아서 그런지 좀 부자연스러운데, 중원본되는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우리 말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번역서는 못 받고, 이제 영어 원서를 가지고, 지금 읽었는데, 그러면, 천년지복설, 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개념 설명을 좀